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식하고 그러니까 반응식,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몰, 반응식, 농도까지 일부를 본 거야. 문제밖에 안 여러분들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자, 그럼 됐고 이제 농도는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뒤에 단원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화학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뭔가 계산만 시켰지. 이게 진짜 화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 근데 화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산만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화학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이 단원인데 요 다음 단원인데 제목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 주기적 성질이라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뭔가 성질이 반복되는 거를 우린 주기적 성질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1. 주기율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본 적은 있을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 주기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오늘부터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거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사람 이름을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는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114페이지 펴보세요. 프린트.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114페이지 보시면 주기율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기율표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리뷰해가지고 거기 주기율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주기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기율표에는 주기하고 족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족자는 가족 족자야.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가로, 세로죠. 세로로 나타낸 거를 족이라 그러고요. 가로는 주기야.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달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기는 요일에 해당해요. 세로가 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좋아. 월요일 싫어. 화요일, 수요일 점점 기대감이 없어지다가 목요일쯤 오면 점점 주말에 기대감이 상승하여 금요일쯤 최대치를 치르고 토요일쯤 야호를 외치죠.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이 제일 기분이 좋고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다가 일요일 저녁부터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 월요일이라는 족이 돌아올 거니까. 족은 요일이야, 요일. 주기는 족. 주기가 요일이라. 족이 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기는 첫째 주, 둘째 주, 뭐 마지막 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몇 주 차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로에는 요일처럼 가로에는 주기와 같이 몇 주 차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성질이 비슷해, 그거랑. 자, 그러면 주기율표는 언제 만들어졌냐? 처음에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해갖고 처음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족이라는 표현을 써볼까? 자,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옆에다가 그냥 뭐 족이라고 써놓자. 족에 대한 개념이야, 일종의. 새쌍 원소설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 여기 예를 들어 A, B, C가 있더라. 그럼 B라는 애는 A와 C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더라, 중간적인 어떠한 값을 갖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족에 대한 개념인데요. 거기 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은 족에 관련된 개념이고 거기서 말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족에 대한 성질이야. 그래서 새쌍 하나, 둘, 세 개의 새쌍이 원자량, 우리 원자량 뭔지 알죠? 얘 원자량이 왜 2, 얘 원자량이 10이면 얘는 그럼 합이 12죠. 그 가운데 값인 6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게 새쌍 원소설이야. 얘는 새쌍 원소설은 결국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애들의 원자량이 어떠한 비율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뉴렌즈. 이 사람 이름은 필요 없고요. 옥타브설. 여러분들 옥타브 한번 떠오르는 거 있죠?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음에 다시 뭐가 나타나죠? 도가 나타나죠. 그치? 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 한 음계가 되고 다음 옥타브로 넘어가면 또 다음 음계가 반복되죠. 그래서 옥타브설은 이 개념이야. 주기에 대한 개념이야. 첫 번째 주기 다음에 두 번째 주기가 오는데 첫 번째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오면은 또 같은 성질이 어떠한 좀 패턴이 반복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원소들 거기 보면 뉴렌즈 옥타브설 원소들 3을 이거 오찬가 보다.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였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족은 총 8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에다 밑줄 준 거 보실래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알기로는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기준이야. 원자번호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원자번호라고 하면은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들로 되어 있지.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다라고 배우는데 이때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번호야. 그럼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기준으로 되어 있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무슨 기준이라고 자꾸 나오지? 원자량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 그러면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선생님요,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주기율표가 지금은 원자번호 기준으로 나열을 했지만 그럼 과거에는 원자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나요? 네, 과거에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술의 한계. 기술의 한계가 뭐냐면 원자량은 측정할 수 있는데 기술의 한계가 원자번호는 측정을 못해. 저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원자번호라는 개념이 없어. 원자번호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자번호로 나열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원자번호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엑스레이 기법으로 얘를 관찰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 당시만 해도는 무조건 다 어쩔 수 없이 원자량 기준이야. 이거는 마치 미팅을 나갔는데 못생긴 애들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생긴 애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하나, 둘, 셋, 넷. 노. 아유. 쌤 한 명 꼬시려고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휴게실 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혼수처럼. 그렇지. 여기 있는 데까지 해야지. 가서 사는 이래 이따 집에 좀 일찍 갈 것 같다 느낌이. 자,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이름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멘델레예프는 이 사람은 이제 시대를 잘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뉴렌즈라는 사람, 데베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뉴렌즈라는 사람도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해놨겠지. 그리고 멘델레예프가 이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을 때 멘델레예프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러한 표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거고 이 사람은 주기와 조기라는 개념을 처음 써요. 물론 이 당시에도 역시 당연히 이 당시에도 당연히 무슨 기준으로 나열했다고? 원자량 기준으로 나열을 했으니 문제점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멘델레예프의 의의는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제시했다라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하고 족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발견이 안 된 원소는 주기하고 족이 없죠. 그러면 과감하게 빈칸으로 놔뒀대. 그냥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봐. 주기율표상에서 빈칸으로 놔뒀지.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를 찾을 때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로또를 맞춘다. 로또 번호. 자, 원하는 숫자 골라. 자, 이렇게 해서 번호를 고르는 것보단 자, 이번에 번호가 몇에서 사이에서 하나, 몇에서 사이에서 하나, 몇에서 사이에서 하나, 몇에서 사이에서 하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 근데 그 숫자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이런 식이면은 맞출 확률이 높아지지. 얘가 그래. 이 당시만 해도 막연하게 사람들은 그냥 찾았지. 원소를 찾았어.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뭘 통해서. 근데 주기율표를 제시하고 나니까는 빈칸이 생겼죠. 그럼 얘는 이러한 원자량
얘대로라면은 세상 원소설에 대하면 위아래 중간적인 원자량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화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또 특징을 가져야 하며 이런 게 나타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원소를 찾을 때 요런 정도 값을 갖는 애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찾게 되죠. 이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원소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기율표가 있기 전하고 후를 따지면 있기 전에 뭐 몇백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찾은 개수랑 그 이외에 몇 년 동안 찾은 개수가 더 많대요. 그만큼 타겟이 정해지니까. 자, 그래서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은 주기율표를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의 시초는 누구 거다?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뭘로 맞춰놨다? 기술의 한계로 원자량으로 맞춰놨다.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4 모즐리라는 사람 나오죠. 모즐리라는 사람이 거기 보면 X선 연구를 통해 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뭘 알았죠? 원자에게 양성자 수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주기율표가 문제점이 좀 안 맞아.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그럼 뭐가 있었냐면은 원자량이 같은 애들이 있어. 다른 원소인데. 그러면 같은 번호니까. 그럼 같은 번호에 있으니까 이게 중복됐죠. 이런 식으로 잘 안 맞아. 그래서 양성자 원자 번호 기준으로 누구 때? 거기 보면 모즐리 때. 이때 기술이 발달해서 드디어 X선 분석 기법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원자 번호로 배열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가 완성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배운 것뿐이에요. 시대적으로. 사람이 모든 자, 그러면 시대는 이렇고 시대적 배경은 아이고 우리 왜 뭐든지 배우면 그렇잖아. 1. 역사적 순서. 이거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 그래서 의 해갖고 2.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는 주기하고 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로축은 뭐라고 부르고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족은 1족, 2족, 그 다음에 3족이 나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여러분들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족은 안타깝게도 1, 2, 다음이 13, 14, 15, 16, 17, 16, 17, 18쪽으로 해서 족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로 나눠놔요. 왜요? 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과정 가면은 요 사이를 배울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는 나중에. 주기율표상에서 있긴 있는데 다른 여러분들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족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위에 있는 거는 잘 그거는 고등학교 때는 안 해요. 금도 안 들어요. 아, 그렇게 특정 원소만 배워요. 그냥. 자, 넘어가 봐. 자, 넘어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주기율표가 나왔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기율표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1번부터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시험 주기하고 족 순서 그림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보고 다음 1번부터 20번까지. 네, 다음부터 시험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꼭 다음 주에 꼭 시험 볼게요. 시험 볼 생각은 없었는데 시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보죠. 1명, 2명. 자, 그 다음에 배신자는 친구니까 또 같이 봐야겠지. 3명? 아예 또 의리가 있지. 4명. 걔는 뭐예요? 걔 봐야죠. 아, 얘네는 너랑은 그치. 그러면 같이 뒤에 있는 죄로 너까지 포함. 오케이. 다음 주에 이렇게 하자. 뒤에 있는 잘로 죄로 넣어놓으면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시험은 아니고요. 시험은 아니고 다음 주에 시험은 아니고 테스트를 볼게요. 됐죠? 이기다 말고 테스트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고요. 종이에다 줄 테니까 종이에다가 각자 써서 제출만 해주세요. 아 좋아요. 과제네요. 과제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과제가 아니라 과제. 자, 종이를 줄 테니까 이름을 쓰고 다 덮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쓰는 거야. 그것만 하죠. 그거 정도는 괜찮죠? 좋아요.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저건 아까 나랑 놀 때 비 시끄러웠잖아. 왜 지금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 쌤이 가까이 가셔야 돼요. 뭐라는 거야? 뭐라고? 저 새끼 왔더니 또 아니래. 이거 무슨 훈련 시키나 지금?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는 조촐하게 이름 쓰고 그냥
종이만 꺼내놓은 상태에서 펜만 들고 쓰는 거야. 20번까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그림 그려서 주기하고 종 맞춰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만 해주세요. 조촐하게 오랜만에 집에다가 카톡이나 하나 못 보내보게. 왜? 2024년인가 그때까지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던데. 여름 이후로 작동 안 하던데요. 이제 한번 할까 하고. 안 돼요. 왜요? 거기다 동그라미하고 X만 쳐서 보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20개가 동그라미. 사용.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주기율표라는 게 왜 좋냐? 여러분들 원자 번호는 누구의 개수라고요? 양성자 개수죠. 그럼 양성자가 하나 있다, 원자에게.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요? 전자도 하나. 가죠. 전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양성자가 2개, 원자 번호 2번이면 전자도 몇 개? 2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주기하고 조기에 관련된 걸 그리면은 자, 우리 과감하게 그려보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족, 1족, 2족, 13족, 14, 15, 16, 17. 아이고, 자르다. 18쪽. 자, 괄호 세로 맞춰서 쓸 건데, 자, 이거 끝에다 쓸게요. 근데 자릿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1쪽은 여기하고 여기만 원소가 있어요. 네. 2개만. 이걸로 넘어가. 그 다음에 2쪽에서 2주기야. 였지? 1주기 다음에 2주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원자번호 1, 2, 3, 4, 5, 6, 7, 8, 9,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원자번호가 웃긴 게 뭐냐면 1주기는요. 원자에게 원자번호 1, 2번이죠. 그럼 원자에게는 양성자가 하나. 여긴 2개 있겠지. 그리고 주위에 전자가 얘는 하나. 얘는 몇 개? 2개 있겠지. 자, 그런데 전자가 있는 이게 궤도가 얘는 하나죠. 자, 두 번째 주기부터는 여기서부터는요. 양성자가 3개지. 하나, 둘, 3개인데 주기가 첫 번째 주기에는 궤도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주기에다가는 궤도를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고요? 2개. 그 다음에 얘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전자가 3개지.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주기에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가 있는 게 몇 번째 껍질까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껍질까지.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얘는 네 번째 껍질까지만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1쪽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얘도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는 몇 개? 하나죠. 이런 식으로 같은 족에는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요. 같은 족은. 같은 주기는 전자가 있는 저 궤도의 개수가 똑같아요. 전자가 있는 궤도의 개수가 똑같아요. 여기 몇 번째 궤도까지 있고, 세 번째. 여기는 몇 번째 궤도까지 있고, 네 번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차고, 두 번째 주기에는 전자가 몇 개 차고, 8개 차고, 세 번째 주기에도 전자가 몇 개 차고, 8개 차고, 네 번째 주기에 전자가 몇 개? 1개. 이렇게 들어가면 돼. 바깥게만. 최고 바깥쪽. 최대가 8개. 한 궤도에는, 근데 문제는 한 궤도에는 여기서는 몇 개? 최대 2개. 여기서부터는 8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까지는 8개. 자, 그런데 4주기부터는 사실은 8개가 아니지. 4주기부터는 사실은 3족부터 12족까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20번까지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20번까지예요. 여러분들은 20번이 넘어가면은 거기 3족 원소가 들어가야 되기, 4주기 3족 원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는 20번까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은 역시 20번 이후의 원소에 대해서는 궤도를 그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알았죠? 금도 그릴 일 없어요.
화학과에 가면은 뭐 그때는 좀 고민해 봅시다. 굳이 간다면.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3. 전자 배치와 주기율이라는 표현이 바로 방금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로 한번 거기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써 있는 대로. 1. 원소의 전자 배치, 주기율표에 원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가 전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야. 얘는 원자가 전자가 다 여기는 몇 개? 하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남는 거 하나.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여기서부터겠지만 얘는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런 식이야. 알았지?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원자가 전자 혹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가장 바깥쪽 전자의 개수가 여긴 두 개지만 여기 몇 개일까? 8개지. 가장 바깥쪽이. 얘도 8개지. 그런데 원자가 전자라고 부를 때는요. 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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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게 하나지. 얘는 이 주기에는 1주기는 최대 몇 개를 채우고 싶냐면 2개를 채우고 싶어.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든 화학 반응을 시켜서라도 2개를 채우고 싶거든요. 그럼 얘는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란 뜻이야? 하나란 뜻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2개니까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화학 반응에 이 2개의 전자는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라는 표현은 원래 정의는 가장 바깥쪽 kop질의 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개수야. 그러니까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0이야. 원자가 전자수는 원래는. 그래서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라는 표현하고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이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여기서가 좀 달라져요. 여긴 다 제로가 돼요. 이렇게 되면 0이야.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용어에서 미묘한 차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 같은 족끼리는 거기 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물리한 적도 있고 화학한 적도 있죠. 제가 물리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물리에서는 예외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물리에서는 예외사항이 나오는 그 즉시 법칙이 깨진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가 아니라 뭔가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세팅한다죠. 근데 화학은 좀 달라. 화학은 사실은 법칙이 아니라 규칙이야. 엄밀하게 말하면은. 즉 같은 족끼리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규칙을 가지더라지. 근데 규칙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규칙은 깨졌다고 해서 위배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외사항이라는 표현을 써. 우리 영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예외사항이죠. 똑같이 하면 좋겠는데 일맥상통하게 규칙성 있게 하면 좋겠는데 예외사항들이 존재를 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과거형 붙일 때 뒤에 ed만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붙는 애들도 좀 있고 아예 형태가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얘네도 마찬가지야. 이거 같은 일족이죠. 원자과 전자수는 다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는 제외야. 얘는 예외. 이런 식으로 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예외사항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럼 화학이라는 과목은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의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지. 그래서 가끔 그게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그 예외사항을 다 알고 있어. 그럴 때는 이건 나한테는 이득이죠. 그래서 예외사항이라는 걸 많이 알면 할수록 이득. 그럼 시험 문제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뭘 많이 물어볼까? 예외사항을 많이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차 있는 궤도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 그냥 규칙이야. 자, 그러면은 다 좋은데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 보시면은 B 원소에 분류해갖고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 나누는데 금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죠? 전기가 잘 통하고 전기가 보통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열도 잘 전달해주고 반짝거리는 광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약간 딱딱해가지고 뭐 누르면 펴지거나 휘어지는 성질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금속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비금속 그러면은. 비금속 그러면 안타깝게도 정의가 뭐냐면 금속이 아니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 그럼 세상에는 금속과 금속적인 성질과 비금속적인 성질로 나누면 되지. 근데 사람도 남자, 여자로 구분하면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치? 아니에요. 미국에는 저희 나라에서 두 가지 성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속하고 비금속이지. 근데 중금속은 뭐죠? 금속과 비금속의 한 중간적인 절충형을 갖는 애들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되느냐? 대부분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성이에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성이에요. 그럼 가운데 좀 적당히 좀 애매한 곳은 중금속 성질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웃긴 거냐면 뭐냐면은 이쪽은 아까 금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이쪽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갖는데 얘는 분명히 왼쪽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사항으로 쟤는 비금속이에요. 왕따다. 그치? 그래서 일쪽만 따질게. 일쪽은 누구를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뭐다? 금속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18쪽은 비금속입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금속, 비금속, 중금속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하면 그때 이름 기억하시면 되겠지. 뭐 굳이 뭐 그치? 이거는 마치 뭐 대충 그런 게 뭐 라면 대충 뭐 물 부어서 끓이면 되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죠. 스푼 넣어서. 그런데 실제로 끓일 때는 디테일하게 설명서 확인해서 라면마다 물량이 조금 다르니까 550ml짜리가 있고 500ml짜리가 있고 끓는 시간도 3분을 끓이는 게 있고 2분을 끓이는 게 있고 4분을 끓이는 게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누구는 스프를 나중에는 별첨 스프는 나중에 넣는 것도 있고 같이 넣는 것도 있죠. 어렵다. 어려워. 올리브유 같은 거 맨 마지막에. 그걸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될까? 그치 이상해지지. 그치. 같이 넣으면 어때? 까르보보다 안 돼. 여러분 상남자 라면 끓이는 법. 물을 넣는다. 불을 킨다. 라면을 넣는다. 스프도 넣는다.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 끓을 때 안 기다린다. 그냥 먹는다. 라면 왜 물이 끓을 때 면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같이 넣으면 안 돼? 싫어요. 상남자는 그냥 넣습니다. 알았죠? 진짜. 누가 그렇다고 하길 그러면 진짜 면이 오래 그럴까? 끓어가지고 맛 없어요. 확실해? 물체. 배고파봐. 다 맛있어. 거의 자, 그 다음에 끓는 양이 많네. 배고파봐. 다 맛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금속, 비금속, 중금속은 좀 봐주세요.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같은 족 원소라고 써있지. 거기 보면 동족 원소, 즉 같은 족인데 성질이 같은 애들인데 알칼리 금속하고요. 할로젠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라고 불거든요. 흔히들.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칼리 금속은 요 1쪽을 말하는데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러고요. 할로젠 원소는요. 여기 17쪽에 요 종류에 있는 애들은 할로젠 원소라 그래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칼리는 몇 쪽? 1쪽. 누구 제외? 아이 시끄러. 수소 제외. 경고. 수소 제외야. 알았지? 그 다음에 할로젠은 금속이 아니니까 금속이라고 안 불러요. 원소라고 불러요. 그럼 비금속이에요? 네, 비금속이에요.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죠? 17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알칼리하고 할로젠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끝나요. 좀 다르죠, 여기는. 앞에서 배웠을 때는 뭐 계산하고 뭐분의 뭐는 어쩌고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가 문제가 나오네. 그치? 대표자료 분석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내신 만점 문제도 나오고 근데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숙제는요. 거기 내신 만점 보여요? 내신 만점 119쪽. 119쪽부터요.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다운이니까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 122페이지까지. 그 짧은 다리 117부터요? 네, 119. 117부터 할래? 아니요.
원하신다면. 오늘 다 할 것 같은데. 아닌데요? 자, 그래서 122페이지까지 문제 좀 풀어봐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거는 뭐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돼요?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요. 뭐 단체톡 좀 부활시켜 보죠, 오랜만에. 엄마 나갈 건데요. 쉬는데 어? 나갈 건데요. 괜찮아, 엄마만 계시면 돼. 엄마 나가면 되는데. 괜찮아, 따로 보낼게. 다시 초대하면 자, 그 다음에 엄마 카톡 설치해야 돼. 124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자, 조용. 자, 124페이지. 리뷰 했잖아. 진도만 나가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 부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는,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얘네들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잘 안 해. 여기를 잘 안 나갔을 거야, 아마. 해본 적 별로 없죠, 여기를. 아예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 여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런 거 알아두면 좋겠구나. 근데 또 나중에 실질적으로 배울 때 되면은,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그거 들어는 봤어요. 아, 근데 디테일한 거 좀 까먹었으니까 다시 좀 할게요.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하나도 모르면은 나중에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과과정 중에 좀 골 때린 게 뭐냐면, 배우기는 이제 교과과정상에 이제 문제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고교과정에서도 좀 공부할 때 편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르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과정상에는 요만큼을 가르쳐. 이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이야. 근데 문제는 요것만 배우거든? 학교에서는 딱 요만큼만 가르쳐 줘.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은 사실은 요만큼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건 팩트야. 왜? 이걸 넘어가지 않게끔 조정을 할 거니까. 그런데 한 요만큼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네모를 공부하는데 편해. 이해하기가 편해. 즉 조금 넓게 알고 있으면. 다음만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조금 넓게 알고 있으면은, 그 대신 뭐 무진장 넓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근데 주 목적은 여기 흰색으로 색칠된 부분만이야.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럼 요 부분만 공부하는 게 맞아. 맞는데 여러분들은 저 사이드에 좀 있는 부분까지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은 어떤 연결고리를, 살짝 밖에서 연결고리가 나왔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랬지가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암기해야 되고. 근데 기억하는 건 단점이 뭐야?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부터는 또 까먹죠. 그럼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소리는 나중에는 다시 봐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럼 결정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하루에 그 암기해야 될 것들이 100개가 한 번에 몰리면 과부하 걸리는 거죠. 그것도 과목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과목이 동시에 몰리면 그땐 포기가 돼버려. 그래서 약간 바깥쪽의 내용까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바깥쪽의 내용은 단점, 맹신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볼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 정도는 좀 풀어봐요. 알았죠? 풀어와라. 경고야. 근데 공부하고 낼 일이 없어. 진짜. 그럼 이렇게 하자. 안 해온 놈만 조지는 걸로. 안 해놓으면 가격 사기 어때요? 괜찮겠어? 저는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너 그렇다고 번호만 막 대충 찍어 올 거잖아.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누군가 훔쳐간다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와, 그 방법이 있구나. 너요? 오. 아니면 누군가는 또 숙제를 안 했으면서 숙제를 놓고 왔다고 또 사기치겠죠? 누군가 숙제를 베낄 수도 있겠죠. 그렇네. 요주의 인물들. 너랑 나. 쟤는 안 보세요. 누구? 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그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들 그래? 참나. 왜 남의 집 만기예요 저희는? 남, 빡해요? 남자애들이 또 왜 그러냐 또. 오심하다. 에휴, 대신 뭘 해도 욕 먹을 것 같은 거 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좀 애매하구나. 그럼 여러분들 숙제할 겸 저랑 같이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몇 개만. 어디 보자. 여러분들 118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18페이지.
거기 대표 자료 분석해갖고 자료 1번이 있거든요. 자료 1번 문제만 풀어볼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료 2번에 보시면 전자배치에서 1S, 2S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자료 1번만. 자료 1번에 거기면 1, 2, 3번 있고 각각 가로쳐서 또 있네요. 그것만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요것만 마저 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 소개인데 좀 첫날이 소개인데 너무 많이 하면 소개가 아니라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에이?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중간은 어설프지. 그래서 니네가 보통은 배우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 이거 왜 나중에 해? 다 맞으면 가져가. 저 다 못 맞으면 내가 오늘 집에 충전기 하나 필요했는데 잘 됐다. 근데 저 학교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왜 학교에서 왜 줘? 학교에서 뭐 주라고 주던데요. 와, 좋은 학교다? 쓰레기 학교예요. 급식실도 없는. 아니, 잠깐만. 충전기라도 줬더니 지랄이야, 왜? 학교가 구시 같은 거 어떡하래요? 충전기라도 준 게 어디야? 학교가 구시 같은 거 저걸 주는 거죠. 난 학교 다닐 때 충전기를 받아본 적이 내가 없어. 충전이 없어서 지금. 들켰다. 안 왔다. 그래도 임마 최첨단이었어. 나 그래도 고2 때 삐삐는 있었어. 바로 교실 한가운데 바로 있잖아요. 저기 난로도 있었고. 저희 이때는 저희 때는 교가 너 임마 그 당시에는 임마 영화에서 한 장면이 뭔지 알아? 차에서 전화기를 딱 들어. 카포냐.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이따만해. 여기 전화하는 거 부자 진짜 고급차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가 그런 말이 있었어. 경차에다가 그 전화기 다는 미친 사람도 있더라. 뭐 그런 게 그 당시 우스갯소리였지. 자, 보자. 네?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그냥 후딱후딱 해. 아니 안 되는 거. 처음에 핸드폰이 보급됐을 때 전체 신기했는데. 처음에, 아, 맞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게 무선 같은 거 꽂고 통화하잖아. 길거리에 보면은 미친 사람 많잖아. 길거리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많잖아. 그래. 이러면서 가. 처음에 미친놈인 줄 알았어. 통화하는 거. 귀에 꽂고 이제. 나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처음에 이제 핸드폰이 막 보급됐을 때. 다들 이어폰 하고 전화 받잖아요. 유선으로 지금 이어폰이지. 그걸 이렇게 꽂고 여기 마이크가 달린 거 있잖아. 지금도 있죠, 그런 거. 그 당시에 그게 최첨단이었어. 유선으로 하는 게. 딱 이어폰 꽂고 이렇게 딱 내리고 통화를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은 통화지. 그게 우리가 당연히 통화라고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에휴, 젊은 게 벌써부터 미쳤네. 혼자 중얼중얼 떠드네. 그랬었어.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지하철 타고 이렇게 통화하잖아. 끊겨. 안 돼. 전화 안 돼. 지하철에서 전화된 게 얼마 나 임마 20살 초반에도 지하철 전화 잘 끊겼어. 20살 초반에 한 3년 전, 아하, 5년 전, 2년 반 전. 1년 전. 1년 전. 그때 쌤 딸이 그러면 확실한데요. 내가 저기 초딩 엄빠. 자, 보자. 아이, 거참. 자자. 안 돼요. 또 이럴 땐 고집이야. 유나 거 바닥에 쓰레기 버리 죽고 가. 예. 응. 전자를 잃으면 양이용 등. 너는 배운 거 중학교 때 내용 똑같이 나오죠 또. 또 나와. 근데 문제 좀 기억이 안 나. 그건 네 머리가 문제고. 어떻게 맞죠? 근데 도대체 네가 어떻게 100점 받냐? 너보다 시험 못 본 애들은 뭐냐 도대체? 그 옆에 있는 애. 학교 달라. 아, 맞다. 학교 달라면 반말이야. 그게 달라요. 프로네 저기 반말이야. 아니 근데 달라요. 저 그때는 음. 잘했어요. 지금 까먹. 자, 보자. 자, 1번. A에서 H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자, A는 일쪽이 수소죠. 얘는 예외야. 얘는 비금속이야. 얘 예외사항이야. A는 비금속이야. B는 비금속이야. 금속이 아니면 다 비금속이야. C는 금속이야. 그 다음에 D, E, F, G 다 비금속이야. H는 금속이에요. 됐고, 좌측에 있으면 금속, 우측에 있으면 비금속, 대신 수소는 제외. 네, 그러면요.
이 10 아니야. 그렇게는 아니야. 나중에는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애매모호한 걸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보통 이거 이 F는 비금속 아니야? 이게 중금속 아니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C는, C 뭐죠? C. 금속이네. 땡땡의 전하를 띠는 땡땡 이온이 되기 쉽다. 금속은 어떻게 전자를 버리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F는 -1. 땡땡의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 마이너스 1간에 음이온이네. 음이온의 전하를 띠는 뭐야? 땡땡의 전하를 띠는 땡땡의 이온이 되기 쉽다? -1의 전화를 띠는 음이.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말하기가 더 힘들다. 그 다음에 B하고 G는 전자를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얻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땡땡땡 기체, 비활성 기체.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도 중학교 때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H는 땡땡땡의 전하를 띠는 플러스 2. 그치?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 2개, 최외각 전자가 2개니까 2개 다 버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C하고 D는 같은 축이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다. 왜? 같은 축이니까. 틀리면 축이. 자, 그 다음에 C하고 H.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풀다 보면 H가 자꾸 수소 혼자 하는데 이거 그냥 알파벳이야, 이거. 수소 아니야. C하고 H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 다르죠? C하고 H는. C는 1. 그 다음에 H는 2네요. 틀려요? 달라요? 그 다음에 D, E, F, D, E, F는 열과 전기 전도 금속이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죠. 비금속이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G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니 대부분 비활성 뭐라고 부르죠? 기체. 그래서 기체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건 여러분들 이거는 6번은 못해요. 6번은 못하고 5번 해야 되는 거야. ACH는 ACH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냐? 근데 A가 아니라니까. A는 비금속. A 때문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바닥 상태라는 표현은 홀전자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비탈도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전자배치에서 S니, P니 이런 거 나오는 거, 오비탈 이런 거 나오는 거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냥 놔두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122페이지까지 풀 수 있는 것까지만 풀어오세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